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니까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 네, 여러분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오지에서 온 아오지 누나 주은주입니다.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된 걸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 초대받은 곳이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형 채널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더 감사하고 오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북한 내에서 한국에 대한 소문이나 인식은 어땠나요? 저희는 사실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다 남한 출신이셨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강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신 것 같고요. 제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가정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남한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몰랐어요. 왜냐면은 할아버지들이 남쪽이 고향이기 때문에 그 남쪽에 대한 소식 자체를 접하는 거를 북한 당국이 철저히 통제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입에서는 남조선의 남자도 꺼내면 안 되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소문이라는 게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은 내용들에 의하면 제가 82년생인데 89년도, 그러니까 7살, 8살 때부터 남쪽에 대한 소식을 듣긴 했었어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냐면요, 캔으로 밥을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캔을 보는 게 굉장히 몇 년에 하나 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는. 그래서 캔이라는 것 자체가 부자의 상징, 뭐 이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런 캔으로 하루 세 끼를 먹는다는 거는 진짜 생활 수준이 이렇게 상상이 안 갈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남한 출신들이 있다. 그리고 그 남한에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남조선 생활이라고 해서 TV로 방영을 해 줬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면 그 시위를 하는 군중들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진압을 하는 경찰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요, 저 시위를 한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진압을 하는 사람들이 잔인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옷을 먼저 봤습니다. 네. 옷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건물들, 주변들이 먼저 들어오는 거죠. 근데 확실히 아오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활 수준을 짐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동네가 남한 출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제일교포 출신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 제일교포 출신들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사람한테서 사진이 전달이 되어 오는 겁니다, 그 가족들 사진이. 그런데 보니까 남한에서 찍은 사진이 온 거예요. 제일동포 중에 민단계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일동포는 북한 쪽에 가 있는 게 조청년이고, 그리고 남한 쪽에서 후원해 주는 것이 민단계인데, 그 민단계 쪽에서 가족 중에 한 분이 남한에 있고, 그 남한에 있는 가족의 사진을 받아서 제일교포이신 분이 북한으로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사진이었죠. 그래서 처음으로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정원이 있는 마당이었어요. 마당에서 이렇게 두 중년의 부부가 찍은 사진이었는데, 정원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동남아 같은 느낌이 났어요. 그 꽃이라든지 나무들이 북한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상상만으로도 저기는 동화와 같은 나라, 이런 상상이 계속 있은 거죠, 남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남한에 가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거기는 정말 좋은 곳일 거야.'라는 동경, 희망 이런 게 막 섞었던 게 남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났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이제 남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알았냐면은요, 그 조선족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밀수나 아니면 친척 방문으로 해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 듣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남한에 갔다 와서 우리가 부자 됐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북한 당국이 이 사람의 언어까지도 이렇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이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남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다시 북한에 들어오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은요. 자기가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봤는데 거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자기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짐작을 하죠. 아, 저게 남조선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식으로 이렇게 남한에 대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들어서부터 탈북하기 전까지 남한은 굉장히 잘 사는, 그러니까 일본과 거의 비등한 수준의 경제 수준을 갖춘 그런 정도로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그 경제적 수준의 성장의 원인은 미국을 등에 업었기 때문이다. 아, 이렇게 식민지 나라기 때문에 미국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다라는 정도로 인지하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네. 탈북을 결심하시게 된 계기와 스토리는 무엇인가요? 근데 탈북은 사실 잘 사는 남한에 대한 제 동경하고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탈북자들 대부분이 남한에 가족이 있는 분들, 그리고 먼저 뭐 형제 자매가 가신 분들이 혹은 친구나 뭐 지인들이 가서 남한에 대한 소식을 북한에 전해줘요. 그리고 너 탈북해라. 이렇게 해서 탈북하는 경로가 많은데 저는 그런 소식을 전혀 접할 수 없었고요. 중국에 와서도 1년까지도 한국에 간다는 생각은 전혀 안 가졌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배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국경을 넘는 즉시. 그런데 배신을 하더라도 남조선에 가서 반역자가 되면서까지 배신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면은 국경을 넘어서 중국에 간 거는 내가 배고파서 간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할 거라고 믿었어요. 조국이.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나의 나라가 내가 배고파서 간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뭔가 정치적인 성향까지 바꾸면서 전향을 해서 남한에 가는 거는 반역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는 날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그게 2002년 5월 29일 밤에 두만강을 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발적으로 넘었고요. 그래서 어느 채널에서는 제가 5분 안에 결심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발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간다거나 그리고 중국에 가서 뭐 할 거라거나 그리고 중국에서 뭔가 해서 다른 나라인 어디로 가겠다는 이런 계획 전혀 없었고요. 그날도 평상시와 동일하게 장사를 하던 중이었는데 중국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북한 사람들한테는 범죄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 국가보위부라고 하죠. 보위지도원이라는 감시하는 분한테 쫓기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피하기 위해서 그날 정말 필사의 노력을 해서 그걸 잡히지 않고 피했거든요. 뭐 나무 밑에도 숨었고 그래서 그 발 아래 막 보이지도 발길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예, 발각되지 않고 겨우 살아난 그런 날을 정말 정말 극적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너무 사람이 넋이 나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 못 나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두만강 인접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야산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렇게 내려다보면 바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강을 내려다보는데 저 강을 딱 넘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 멀리서 보니까. 왜냐면 그 강 중간에 이렇게 모래섬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인지하기로 중간에 모래섬이 있는 강이니까 물이 깊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보위부에 쫓기고 그 감시당하고 추적하던 가정이면은 내 집으로 돌아가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화형을 산다든지 구류소라고 하죠.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지 단련대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아니다. 내가 그거를 돈을 조금 주고 쉽게 하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죄를 지은 거 중국까지 갔다 오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남들도 다 중국에서 돈 벌어 온다는데 나도 좀 벌어다가 단련대에 가든 뭐 노동교화소를 가든 돈을 좀 쓰고 그러면 좀 쉽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오면 좋지 않겠냐. 이래서 내려가겠다고 그 강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전혀 접근이 안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는 아예 철조망에 오모라고 하죠. 군인들이 몸을 숨겨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점호 같은 걸 아예 팠대요. 그리고 그 밑에는 모닥판을 깔았기 때문에 못으로 된 떨어지면서 그냥 못에 발이 찍혀서 죽게 이렇게 하방 2m씩 이렇게 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탈출이 어려운데 우리 때문에도 그런 건 없었어요. 철조망도 없었고. 그래서 그 두만강의 진입이
그나마 용이한 때였습니다. 그래도 중무장을 한 군인이 그 두만강에 서 있었고 그들은 언제든지 실탄을 사격할 수 있고 실탄에 맞아서 숨진 탈북민들도 많고요. 제가 그때 살아남았던 이유는 하나 딱 강이 물이 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에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탈북 루트가 되기 때문에 경계가 굉장히 삼엄하다고 해요. 근데 저는 5월 말일이니까 물이 거의 녹았을 때예요. 그리고 물 흐르는 때는 거기에 들어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중국, 북한, 러시아 이렇게 3개 국경이 합쳐져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는 거의 동해와 합쳐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거기로 제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강폭이 300m, 수심이 7m 이렇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여기 허리까지 오는 물 이렇게 생각하고 딱 들어간 거죠. 근데 들어가기 직전에도 발각되기 직전의 순간을 겨우 또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고향 쪽으로 돌아갈 수조차 없는 거죠. 이제는 여기서 발각돼서 그냥 월경자라고 해요. 비법 월경자라고 북한에서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면은 뭐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중국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수영을 했죠. 근데 사실 제가 수영을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물에서 조금씩 뜨는 정도? 요 정도였었는데 전 사실 그 물에 딱 뛰어드는 순간에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수심이 7m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7m니까 저는 늘 발이 땅에 닿는 물에만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리고 딱 떨어지는 순간 막 물살에 휘감겨 내려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일어 못 나면은 밑에 막 바위돌이 굴러 내려간대요. 그 물살에. 거기 치여서 죽는 거죠. 예전에도 그 국경 지역에 뜬 서문이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저기 그 국경 다리가 있습니다. 중국하고 북한을 연결하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끝쪽에 그 철조망을 쳤다는 거예요. 물 밑으로. 그래서 왜 그 물 밑으로 철조망을 쳤느냐 하니까 죽은 시신들이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바다로 가기 전에 거기서 걸려서 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소문이 계속 그렇게 도니까 순간 생각했죠. 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휩쓸려 내려가다 그 철조망에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살아야 되겠다. 살아서 내가 죽더라도 중국 쪽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방을 메고 갔어요. 가방에는 제 가족 사진도 있었는데 그 가방도 버리고 그런데도 계속 가라앉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옷도 벗고 바지도 벗고 정말 속옷과 팬티와 브래지어 바람으로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그리고 손과 발을 계속 휘저었더니 좀 거스르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바닥이 밟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간이었어요. 강 중간. 그런데 순간 잠깐 망설였어요. 여기를 넘어가면 진짜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모래섬에서 쉬는 것도 있겠지만 '정말 가야 마라.' 이런 거를 진짜 잠깐 고민하는데 순간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국경 수비대가 라이터를 강에 비추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감시를 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도 사실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비췄으면 저를 봤겠죠. 근데 이 밤에 그 강을 건널 사람은 없으니까 돌리면서도 그냥 형식적으로 돌렸었나 봐요. 저를 발견을 못했고 저는 그 환해지는 순간 정말 반사적으로 중국 쪽 물에 뛰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헤엄을 계속 쳤어요. 머리가 안 나가야지만 안 보인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얼마쯤 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쪽에 당도한 거죠. 근데 물 수위가 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 중국 쪽은 거의 다 갯벌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그 진흙탕 물 있잖아요. 그래 갖고 온몸에 진흙탕을 막 헤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시간을 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9시쯤 출발한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어쨌든 막 그 헤치고 저기서 볼 때는 정말 가까운 거리였거든요. 한눈에 딱 보이는데 걸으니깐요 한 10리 이상은 되는 거리였어요. 10리면 4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4 킬로 이상 되는 거리였고 거기를 그냥 이렇게 다 젖은 채로 맨발로 맨손으로 그 가시덤불을 막 헤치면서 집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한 때가 뭐 12시, 1시, 2시? 그러니까 막 한 3-4시간 이상을 거기서 그렇게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중국인 노부부의 도움으로 중국에 도착했는데 도착하면은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더 막막해지는 거죠. 저는 뭐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넘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노부부가 그래도 다행히 저보고 들어오라 그러고 뭐 두 분이 싸우시다가 어쨌든 남편분이 이기신 것 같아요.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세수대에 물을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더러운 건 조금 씻고 그리고 나서 그래도 아랫목을 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랫목을 내 주셔서 거기서 정말 긴장하잖아요. 근데 너무 긴장하니까 근데 사람이 깜빡 잠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자기네는 중국인이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저하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조선족 아저씨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아저씨가 와서 어디서 왔냐고. 근데 보면은 행색을 보면 알잖아요. 북한에서 왔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갈 거냐고. 근데 어디를 갈 건지 지금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그 아저씨 말이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왜냐면은 국경수비대가 중국 국경수비대가 매일 집을 불시 검문한대요. 그래서 탈북민을 보호해 주는 집이 있으면은 처벌받을 뿐더러 우리도 잡혀가고 이런 상황이니 "너는 여기서 못 있는다. 빨리 저기 중국 대륙 쪽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밥을 이렇게 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을 처음 봤을 땐 놀랐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옷을 기운 옷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북한에서도 못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팬티를 기어 입는다는 정도까지는 저희도 안 했었는데 그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와 내가 중국에 잘못 왔나? 중국이 굉장히 잘 산다고 들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좀 전날 밤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양푼 같은 데다가 쌀밥을 그냥 이만큼 떠 온 거예요. 그리고 막 걔도 진짜 쌀밥을 먹고 계란탕 있잖아요. 이 삶은 계란 우리는 막 1 년에 한 알도 못 먹었었는데 그런 걸 막 이만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밥을 막 먹고 그때 좀 밥이 막 모래알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너무 긴장하니까. 그래서 먹고 나니까 제 옷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지금. 그래서 속옷바람이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 옷을 꺼내 주는데 진짜 너무 낡은 옷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쨌든 낡은 거의 뭐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다음에 신발이 또 없잖아요. 맨발로 다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발이 다 찢기고 막 피 상처 나고 이랬는데 신발을 주시는 거 이렇게 신어 봤는데 정말 우리 버리는 신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 제가 한 2-3 일을 걸었는데 발이 다 상처가 생겨 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에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열심히 그 집에서 못 있으니깐요. 산속에서 한 3 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산속에서 3 일을 보냈는데 생리가 왔어요. 예. 여자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산속에서 3일 동안. 그래서 그냥 그 흘러내리는 대로 마르고 또 젖고를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 몸에서 냄새도 나고 3일 동안 굶고 이러니까 그때 생각했죠. '아 내가 이러다 죽겠구나.' 그리고 막 벌레도 막 매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정말 죽겠구나.' 그래서 그 민가로 내려갔죠. 그래서 처음 민가로 내려가서 아무 집에나 들어갔어요 진짜 새벽에. 그러니까 밤은 지내고 새벽에 갔는데 민가에 있는 집으로 갔는데 그 앞에 서 있으니까 막 강아지가 열심히 짖잖아요. 새벽인데 잘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왔는데 다행히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요?" 막 이렇게 조선족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살았다.' 그래 갖고 밥 좀 달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나가더라고요. 내 처지가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서서 막 울었어요 그냥. 할머니 보고 펑펑 울었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지금도 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보고 자기 도와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만약에 자기 집 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자기 경찰에 오히려 신고할 거라고. 지금도 그 상황 생각하면은 좀 그렇긴 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죠. '아 여기에서 나의 스스로 살아남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그리고 그때 처음 그런 생각했어요. 집 떠나면은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서 굶어 죽더라도 고향에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산속에서 죽는 건 너무 아니잖아요. 그래 갖고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살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바로 큰 길에 나갔죠. 그냥 이 몰골이든 뭐든 상관없이 큰 길에 나가서 막 지나가는 차를 아무거나 세웠어요. 근데 이게 중국인과 북한 사람이 차 세우는 데서도 다른 거 모르시죠? 여기는 다 차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 히치하이킹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막 잘 가라는 것처럼 차를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차 오는 거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그러니까 세워 주시더라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렇게 젊은 남자 두 분이 타고 있었는데 한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 가지고 저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지금 상황은 이미 상상이 가시죠. 이 다 이렇고 지금 며칠을 생리를 저는 막 오래 하니까 지금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았는데 이게 나와서 묻을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됐었어요.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태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고 방천이라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중국 원정에 맞은편이 방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마을이에요. 농촌 마을인데 거기서 차를 타고 훈춘이라는 좀 도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에 나가니까 이제야 한글 보이는 간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 몰골로 해 가지고 상점이라는 곳을 들어갔죠. 상점이라고 써져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은 슈퍼마켓 같은 거 아주 작은, 그래서 개인이 하는 곳인데 거기 들어갔는데 다행히 조선족 아줌마였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저를 처음 발견한 거죠. 딱 보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인제 그분이 저를 어디다 파신 것 같아요. 이런 거 되게 지금은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움과 억울함 이런 게 좀 같이 공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죽음의 기로에 있는 한 어린 소녀, 그때 제가 만 19 살이었으니깐요. 19 살의 어린 애를 구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저를 팔았죠. 근데 지금은 이해를 해요. 그렇게 팔리거나 누군가의 도움은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탈북 여성들이 오는 과정에 되게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탈북이 이어졌고 중국에서 6 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인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정착하셨고 가족과의 재회 스토리를 들려주신다면요? 가족과는 아직 재회를 못 했고요. 제가 2008년 4월 9일 날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11월 중순쯤에, 그해 11월 중순이니까 한 6 개월, 7 개월 후에 어머니랑 처음 통화했거든요. 통화하는 과정을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님을 찾았는지. 근데 사실 저는 얼떨결에 그냥 어디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거든요. 한국에 도착하면 휴대폰을 받아요. 그때 애니콜, 삼성 애니콜이었는데 그 하얀색의 투지폰 이렇게 밀어서 하는 그 폰이었는데 새로운 폰이 처음 생겼잖아요. 저 중국에 6년 살아도 휴대폰을 구경하지 못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뭐 이렇게 모토로라 이런 건 봤지만 이렇게 미는 건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잖아요. 이러 매일 가지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전화 올 데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도움이 아니면은 없는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가 전화 왔어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낯익은 북한 남자의 목소리 있잖아요. "가족 찾겠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 그러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 이렇게 브로커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번호가 공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이랬더니 아니 안 믿고 싶으면 믿지 말래요. 그냥 찾으면 20만 원 주고 못 찾으면 돈 안 주면 된다고. 근데 그 말에 탁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에 온 것까지 합쳐서 아버님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와 헤어진 지 7년 만이었어요. 그런데 7년 동안 궁금했던 가족의 소식이니까 믿자와 본전이지 뭐 찾으면 돈 주고 안 찾으면 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 주소를 정말 믿지 않으면서 줬어요. '얘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한 보름 후에 찾았더라고요. 보름 후에 찾았다는 거예요, 전화 와서. "저쪽에 니네 엄마와 똑같은 상황의 사람을 데려왔는데 중국 번호를 주거든요. 여기다 전화해라." 전화해서 엄마가 만약에 "네 엄마가 맞으면 20만 원 주고 아니면 안 줘도 된대요. 소름이 쫙 돋았죠. 그래도 일단 해 봤어요. 근데 그 정도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탈북자 사회에 돌아가는 말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엄마 목소리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오랜 시간인 것도 있었고 엄마랑 통화해 본 건 또 처음이에요. 전화기 너머의 엄마 목소리인데 엄마는 바로 알더라고요. 예. 그래 갖고 막 우는데 나는 지금 엄마가 맞는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인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 갖고 "엄마 뭐 우리 둘이 아는 거 막 물어보는데." 엄마는 계속 꺼이꺼이 울면서 답변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은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은 되게 마음 아프고 하는데 "두부 많이 먹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유일한 단백질 공급원이 두부였어요. 그러니까 뭐 고기도 없고 계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두부 하나로 그냥 단백질을 보충하는데 제가 또 두부를 유난히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부 먹는지 "지금도 두부 거기서 사 먹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 얘기하면 다 알거든요. "엄마 나 두부 이빨 아플 정도로 먹어."
그러니까 두부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면 이가 아플 정도로 먹으려면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뭐 웃자는 그런 농담 같은 건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다음에 엄마 7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이후에 한 10년은 제가 생활비를 보내줬던 것 같아요. 한 해에 뭐 200만 원 정도 보내주면 됩니다. 그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100만 원 보내주면 옥수수 1톤 산다는 거예요. 그때 가격으로는.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 9년 이때니까요. 그래서 그럼 내가 1년에 1톤, 옥수수 1톤은 내가 대주겠다. 그래서 엄마랑 동생 2명 이렇게 해서 3명을 먹고 사는 거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동안 그렇게 보내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돈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돈을 보내주기 시작하니까 보이부가 붙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이원들도 자기도 그 뭐 뇌물을 받아야지만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 액수가 계속 커지는 거죠. 엄마한테 예전엔 100만 원 보내면 됐는데 나중에는 200만 원 보내라, 300만 원 보내라 막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액수가. 그러니까 그런 게 저도 여기서 살기 정말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버겁던 찰나에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진 거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북한 당국도 철저히 단속을 했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자금도 좀 적어진 데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안 오고 있는데 사실 찾으려면은 금방 찾을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브로커를 이렇게 수소문하면 어딘가는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오지 출신이에요. 근데 그 아오지라고 하는 곳이 북한에서 지금 지명이 경훈군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경훈군은 또 북한 전역에서도 좀 브로커들이 안 가는 지역이에요. 왜냐면은 감시가 심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은 연결을 안 해줘요. 자기네는 해산, 해령 이렇게 두만강 근처, 무산 이런 데는 연결을 해주는데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안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신에 많이 주면 가거든요. 근데도 지금은 좀 두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찾아서 내가 계속해서 돈을 대줄 수 있는지 그거는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제가 보내는 돈이 가족에게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고 있어요. 거의 브로커나 보이요원들이 다 나눠 가지고 엄마는 거의 못 가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럴 바에는 제가 남을 도와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단절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늘 그런 게 있어요. '아 내가 100만 원 없어도 사는데 보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가도 '아니야. 내가 고위원이나 그 브로커를 먹여 살릴 만큼 잘 사는 건 아니니까.' 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족과 재회는 못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초기에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분들이 한국에 오면은 으쌰으쌰해요. '내가 이제는 좋은 땅에 왔으니까 잘 살아야지.' 그리고 와서 인제 1 년, 2 년, 3년 오히려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사회에서 나의 위치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을 때는 으쌰으쌰했는데 파리바게트에 처음 취직하겠다고 찾아갔었어요. 직원 구함 이거 있으니까. 그랬는데 가니까 조선족이냐고 묻더라고요. 이 억양이 다르니까. 근데 "북한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연락을 주겠습니다." 하고 저는 기다렸죠. 연락 오는 줄 알고. 그게 안 된다는 말인 줄도 모르고 그랬었는데 그때 좀 되게 제 처지가 파리바게트에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구하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열심히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서 사는 친구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인제 한 1-2 년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요. 왜냐면은 북한의 가족도 도와줘야 되고 브로커 비용도 갚아야 되고 또 아이들도 근데 그런 게 막 합치면서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는 과정에서 있었던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막 한 번에 지면서 그다음에 좀 우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좀 탈북자들 중에 사고를 치시는 분들 보면은 초기에 정착하신 분들 10년 이내의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 적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저도 그런 속의 한 사람이었어서 1 년, 2 년은 고마움으로 지냈고요. 그다음에 한 3 년에서 7-8년 동안은 좀 억울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많이 바라는 건 아닌데 일반인의 대우가 아니라는 걸 계속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남한 분들의 감정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읽고 나서 욕하는 사람보다 그 뒤에서 몰래 차별하는 이런 것까지 느껴지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쨌든 대학교라는 과정을 나오고 그래서 7 년, 8 년, 이제 10년 그리고 아이 키우고 아이를 낳으니까 또 사람이 좀 더 정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자라는 거 보면서 내가 이제는 나만 사람이라는 걸 계속 느끼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이를 키우고 지금은 17 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다 있는 게 사회다. 어느 세상이나.'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서 스스로 살아나가는 거는 본인의 노력에 달렸다. 이거 알고 있어서 이제는 좀 여유도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오지에서 생활은 어떠셨나요? 네. 아오지 탄광은 여러분들 속에서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곳이에요. 저도 놀랐거든요. 왜냐면은 "평양 출신입니다." 하는 것보다 "아오지에서 왔어요." 하면 더 놀라시더라고요. "어 아오지?" 말을 이런 반응을 주셔 가지고 그리고 어느 날 검색어에 아오지 탄광이 올라온 거예요. 거의 상단에 1-2 등을 막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이게 전 눈을 막 의심하고 그거 막 찍어 놨어요. 이거 아오지 탄광 검색어 1 위에 올라온 거라고. 그랬는데 왜 올라왔냐면 북한 축구팀이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아니 남한에 왔는데 남한 축구팀하고 해서 지면은 "아오지 탄광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그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 정도로 뭔가 잘못하면은 가는 것이 아오지 이런 의미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오지가 굉장히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아오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다 석탄 캐는 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국군 포로나 뭐 우영병 이런 남한 출신 분들이 아오지 탄광만 정착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다 나눠서 정착이 됐거든요. 근데 굳이 유독 아오지만 이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똑같아도 그중에 한 명이 기억에 남는 것처럼 그 지역에 대한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오지라는 뜻이 "아 오지 말라." 그런 의미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에서도 아오지 탄광에 가는 거는 뭔가 정치범에 버금가는 잘못을 했을 때 가는 곳 네 이런 식으로 인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남한에서도 아오지 탄광에는 그런 사람들이 간다고 좀 소문이 난 것 같고 그리고 이 아오지라는 지명 자체가 여진족 말이라고 해요. 여진족 말로 불 붙는 돌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 붙는 돌이면 석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쭉 내려오던 곳이었고 이게 해령 원성과 함께 예전에 그러니까 북방 뭐 막 진출하고 뭐 고려나 뭐 거란 이 시기에 거기가 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국경이 뚫리면 거기서 두 번째 방어선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일제 시대 때는 정말로 징병으로 끌려오신 사람들이 거기 석탄을 캤어요.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이 일제 징병 시기에 지은 집이라고 하거든요. 빨간색 벽돌 있잖아요. 그런 걸로 지은 집인데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그때 징병으로 끌려오신 분들이 그 한 칸 한 칸 이렇게 강제로 수용하면서 살으신 곳이라는 거죠. 그리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서 53 년에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 3 년간은 거기가 정치범 수용소로 정말로 쓰였대요. 그래서 그 국군 포로나 이런 분들을 거기다 다 가둔 거죠. 가뒀다가 해방이 되면서 거기 있으신 분들을 그냥 신분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아오지 탄광에서 일을 시킨 거죠. 그리고 또 저쪽에서 오는 포로병들도 다 해서 그쪽으로 했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해령은 정말 국경이거든요. 그럼 국경 지역에서 도망가기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좀 덜 배치를 했고 쪼끔 안쪽 그러니까 여기는 도망가기도 좀 아쉽고 감시하기도 좀 괜찮은 고런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오지 지역이 북한 전역에서는 그렇게 막 너무 가난하고 못 살고 뭐 막 너무 어려운 곳 뭐 이런 것으로 인지는 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뭐 그 주변에 샛별, 온성, 뭐 해령 그 다 그 지역 그냥 비슷비슷하게 다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인제 라진 선봉시가 딱 들어와요. 개발 특구가 이제 운덕 옆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라진 선봉시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운덕은 샛별이나 온성보다는 쪼금 더 먹고 사는데 유리한 지점에 올라선 적도 있어서 그 아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저도 지금 미스터리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되고 있다는. 근데 저한테는 나쁘진 않죠. 그리고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명을 아오지 누나로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만으로 되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지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태어난 곳에 대해서 한 번도 자랑스러워해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 와서는 제가 이 아오지 지명을 써먹을지는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거든요, 학교를. 네, 대학교에 면접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연기 100배 해 가지고 제가 아오지 군의 군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제일 가난한 군이라고 인지되는 아오지를 제일 잘 사는 군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해서 거기 면접관 분들이 좀 감동하시는 눈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면 아오지에 대해서 더 애착을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아오지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제가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그런데 '앞으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아오지에서의 생활과 배급 시스템은 어떤 특징이 있고 90년대 아오지의 인구 감소와 식량난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요? 아오지는 사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탄광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70~80%가 탄광 종사자입니다. 탄광에 종사했고요. 그리고 탄맥이 되게 길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탄광이 하나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오봉탄광, 해암갱, 그다음에 뭐 학송갱, 청영갱 이런 식으로 갱이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아오지 탄광, 그리고 또 나가면은 거기에 붙은 또 화학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7일, 1월 7일, 1월 20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공장들이 그 석탄과 관련된 산업들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7월 7일, 1월 20일, 1월 7일 같은 경우는 군수품 공장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 기술력으로 만든 공장들인데 석탄을 주 원료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을 가져다가 석탄에서 메탄올이라는, 메탄올 많이 들어보셨죠? 에틸알코올이랑 비슷한 휘발성이 있는 물질인데 그런 거를 생산을 하면 그걸 다시 1월 20일이나 7월 7일 공장에 보내서 비료라는 질환 비료라고 해서 비료 같은 걸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아모니아를 채취하고 뭐 이런 화학 공정이 있게 되면서 1월 20일로 넘어가면은 헥소겐이라는 화학 폭발 물질을 만들었는데 그게 북한에는 유일한 공장이었대요.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 다 다녀간 곳이고요. 근데 그 유일한 공장이 왜 아오지에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석탄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이 줄비에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다 그와 관련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배급 제도가 잘 작동됐던 89년 이전에는 아오지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훨씬 먹고 살기 쉬웠어요. 왜냐면은 북한에는 의사나 변호사, 교사보다 탄광 노동자가 월급이나 배급을 더 많이 줬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다 탄광 노동자가 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도 아빠랑도 졸업해서 대학교 같은 데 안 가고요. 바로 석탄 캐는 데로 진출을 한 겁니다. 왜냐면 돈도 많이 주지, 배급도 많이 주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성도가 높다고 또 계속 북한에서 이런 교양적인 방송도 하고 하니까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고 청년들이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붐을 일으킨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아마 8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89년에 딱 들어가면서 이게 구소련이 붕괴되잖아요. 붕괴되니까 그 이후로는 석탄 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식량 공급도 완전히 멈춰지게 되면서 이게 93년도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93년, 94년에는 저희가 한동 10세대 집이었거든요. 하모니카 주택이라고. 그러면 1 호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8 호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랑 저희가 사는 건 8 호집이었고 1 호집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그래서 겨울에 죽으면은 시신이 얼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 죽으면 그게 부패하잖아요.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죽으니까 이게 시신을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느꼈어요. 애기들이 제일 마지막에 죽거든요. 왜냐면 어른들이 최대한 계속 먹여요, 자기는 죽어도. 그래서 제일 먼저 죽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들이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인제 아버지가 먼저 죽어요. 남자가 더 빨리 죽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성 엄마가 죽고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이 굶잖아요.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굶으니까 남의 집을 신경 쓸 사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신 구덩이에서 아이가 있다가 아이까지 죽는 거죠. 그럼 아이만 나와서 문을 열고 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들여다볼 수가 없죠. 우리 집도 죽어가는데 누굴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더는 문 안 열린다 그러면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그 1 호집 그렇게 문이 안 열려서 다 죽었고 그다음 2 호집도 거의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그리고 3 호집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10 세대가 있었는데 그중에 남은 게 뭐 5 세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93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까지 이렇게 한 4 년에서 5 년간은 거의 죽는 걸 매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근무하던 곳이 최신소라는 그래도 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군당에 있는 간부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우지에 몇 명이 사는지 이런 것도 잘 모르잖아요. 여기처럼 뭐 통계청에서 막 발표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간부들은 그 숫자를 보잖아요. 그래서 탁 얘기하는 거죠. 원래 아우지 인구가 93년 이전에 10만이었답니다. 근데 한 개군이 10만이면 정말 많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예전에 하천군 인구가 뭐 12,000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탈북자가 15,000명이 왔을 때 하천군 인구만큼 왔다고 말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3만이니까 이젠 2배가 온 거죠. 근데 10만이면 굉장히 많은 인구였는데 5만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4-5년 안에. 그러면 2명당 1명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1호 집처럼 다 죽은 집도 있고 아니면 3호 집처럼 모두 도망간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시기에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강도, 도둑질 잘한 사람 이런 사람만 살아남아 남의 등 쳐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살게 된 게 바로 98년 그 시기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오지가 그나마 먹는 거 해결된 게 공식적인 시장이 허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물물 교환을 하게 되고 그 물물 교환을 하는 공급처가 라진 선봉시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렇게 개발 특구가 되면서 그쪽에서부터 이제 물물 교환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오지에서 이렇게 콩이나 옥수수를 한 20kg에서 30kg 메고 낑낑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자면 내가 10원에 1kg에 샀잖아요. 근데 라진 선봉시에 가면 15원에 팔 수 있어요. 5원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면 그 5원이 이윤을 남은 것으로 거기서 공업품을 또 사는 겁니다. 여기 그 아오지 지역에는 뭐 양말, 속옷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싼 거를 가지고 뭐 양말 하나에 10원씩 사 가지고 아우지에 들어와서 20원에 파는 거죠. 근데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지 지역 시장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가격을 아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또 농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농촌 사람들은 시장 물가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또 나갔다 오느니 그냥 여기서 뭐 옥수수 1kg 주고 이렇게 막 바꾸는 거죠. 그런 장사를 처음에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중국인을 만났고 중국인을 통해서 이게 중국의 소식을 듣고 탈북을 한 영향도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우지가 90년도에 고난의 행군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어머니하고 통화를 그 이후에 했었잖아요. 근데 화폐 개혁한 시기가 있었고요. 그때가 제일 좀 굴곡진 역사 중에 화폐 개혁했을 때 그리고 김정일 죽은 다음 그다음 김정은 시대 요런 식으로 나누는데 엄마를 화폐 개혁했을 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군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받은 교육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한에 있으신 분들은 "왜 북한 사람들이 시위를 안 하냐. 폭동을 왜 안 일으키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그거는 남한에서 있는 일이죠. 거기는 시위하겠다는 시자를 꺼낸 즉시 온 집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 나 세상 못 살겠어." 이런 얘기만 해도 없어지는 세상에서 그런 거를 꿈도 못 꾸죠. 그런데다가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남한 출신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더 철저한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도 어떤 교육을 했을까요? "너도 당에서 하지 말란 거 하지 말아라. 수령이 우선이다. 우리보다는 장군님한테 더 충성해라." 이런 거 가르친 분이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이게 사상의 교육은 어려서 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 그 사상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일제 강점기를 거쳐서 지금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진짜 온몸에 전율을 느꼈어요. 김정일이 우리 공장에 다녀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막 자랑했거든요. "할머니, 김정일 장군님께서 우리 공장에 다녀가서 우리 이렇게 갇혀 있다가 나왔어." 아예 일반인은 못 다니게 하거든요. 테러할까 봐. 그래서 다 갇혀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랑스럽게만 하는데 우리 할머니가 딱 이러는 거예요. "김정일이 왔다 가면 좋은 게 뭐냐고. 배급도 안 주는데 굶어 죽겠" 나 이 말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그럼 우리 집 다 잡혀가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엄마 나 중국에 갈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신고했을 거예요. 우리 딸 저 나쁜 생각하니까. 그게 그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지만 깬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 사회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오지 지역은 지금도 엄마의 생각을 들어보면은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근데 그런 건 알더라고요. 남한에서 이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중국에 간 사람이 있는 집안은 두만강 줄기, 뭐 그다음에 남한에 간 사람이 있는 집은 이 한라산 줄기,
그리고 항일 투사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지도 계층이 된 사람들은 백두산 줄기 막 이런 식으로 줄기 타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은 한라산 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를 나가서는 못하지만 본인이 엄마가 딸이 보내온 돈으로 좀 잘 사는 그런 거가 되면서 아오지는 이제는 뭐 여러 개 막 섞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인제 돈을 보내주면은 걱정이 되잖아요. 엄마가 쓰다가 발각이 되면은 또 거기서 처벌받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는 괜한 걱정이었어요. 왜냐면 서로 나눴으니까 저 보이지도 않는데 이 사람 눈 감아주면은 거기서 뇌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오히려 크게 죄가 있다고 말했을 때 자기가 감시 못한 죄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그쪽도 돈만 있으면 뭐든 되지만 사상을 깨고 나오는 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아오지가 변했던 것 같습니다. 아오지 탄광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아오지탕강에 대한 오해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겁니다. 북한 지역에서 아오지탕을 제일 못 살고 가난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이 다 그렇게 살았고요. 그리고 국군 포로나 우영병이 간 것도 맞지만 주변에 다 갔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오지 지역이 오히려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군수품 공장이 있다는 거에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아오지 지역을 바라보는 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해령이나 샛별이나 온성 여기는 없어요, 화학 공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운덕에만 그게 있었거든요. 그 아오지 지역, 지금은 경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화약이 전국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는 군인들이 아예 지켰습니다. 그 공장. 군인들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지킨다는 것만 봐도 중요한 시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오지에 대해서 저는 유명해져서 좋긴 하지만 그런 오해가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과 충격은 무엇인가요? 전 냄새에 되게 민감했었어요. 중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냄새는 정말 향기로웠어요.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깨끗하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몸에서 나는 향 냄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자본주의는 향수 냄새래요. 돈이 많고 좀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좋은 냄새가 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했고요. 그것도 자주 한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 몸에 이 아시나요? 이 있어요. 이 있고 석회도 있고 그리고 손톱도 이렇게 보면 여기 때가 정말 많이 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 '손톱을 이렇게 길러버리라.'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기르고 있어서 너무 만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새까맣게 낀 손톱 그리고 머리는 이가 있고 옷은 언제 씻어 입었는지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으면 잘 갈아입는 뭐 이런 정도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들끼리는 못 느끼잖아요. 다 그런 냄새니까. 그랬는데 중국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샴푸나 바디워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 나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는데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걸 전해 들을 사람이나 전해 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을 접촉하는 데에 제한적이니까. 근데 그때 TV를 봤죠. 예. 이성 TV를 보게 되면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국에서 6년 있었는데 6년 동안 거의 남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 년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달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정현의 반 막 그거 볼 때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인제 월드컵을 그때 거기서 본 거죠. 2002 월드컵을. 그리고 나서 이게 호랑이 달린 거기가 남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죠. 와 남조선이 축구를 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월드컵에 4 강까지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남조선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해 줬었는데 축구도 이렇게 잘하는 나라였구나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상이 뭔가 굉장히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딱 온 거죠.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탁 내렸는데 냄새가 다른 거죠.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제가 4월 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 내음이 싹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국정원에 들어갔고 국정원에서 인제 막 너무 좋게 보내고, 물론 안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쟤네는 왜 많이 오나." 이런 사람을 처음 봤고,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옆방에서 막 아악 소리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공포심도 느꼈고요. 근데 그때는 다 받아들였어요. 왜?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남은 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난 여기서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기는 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지난 일이었더라도 내가 말하면 지금 현재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거를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탈북민한테는 "너네는 고마워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어요. "니네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 말하지 말고 그냥 고마워하는 게 니네가 할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예, 이해하는데 어쩌면 저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끌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는 막 기대감, 그다음에 뭐 설레임 이런 거 있었다가, 그다음에 좀 억울함, 여기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것도 살짝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자마자 제가 한 11월이죠. 그러니까 와서 9개월 만에 중국에 있는 애들 다 데려왔어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그 중국 남편도 데려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그 사람들 때문에 보낸 거였거든요. 뭐 나쁜 일도 있었고 뭐 싸움도 있었고 서로 무시당하는 일도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내가 그 중국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었고 한국까지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데려오는 게 그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로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 아이들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깐요. 내 아이를 다시 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라오스에 수림을 헤치고 아고가 사는 맹콩강을 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오니까 이게 좀 세상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맨날 불만에 차이는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국 생활을 점점 정착해 가고 살게 되었죠.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콩글리시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전공이라기보다는 북한은 외국어를 하나씩 가르쳐요. 하나씩 가르치는데 저희가 1, 2, 3 반이 있잖아요, 학급마다. 그러면 1 반, 2 반은 영어, 3 반은 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한문, 중국어 같은 한문. 그러니까 간자체는 아니고요. 중국 간자체 쓰는데 우리는 정자체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어를 중국 한문을 쪼끔 알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오면은 다 콩글리시예요. 스트레스, 컴플레인, 아메리카노, 그것도 아이스는 또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에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해야 되잖아요, 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는 고대 정치 사상 들어가면은 정치인들 이름은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 한 학기 동안 이름만 외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언어에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가 좀 되는 분들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 진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럼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는 거는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라는 건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이 되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 익숙된 것 말고, 그러니까 이 콩글리시 말고 저희는 좀 열심히 하는 거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파리바게뜨에서 취직이 안 됐는데 어떤 고마우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도우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도우미 선생님이 지인의 지인의 뭐 이렇게 돼서 "야, 여기 탈북자들이 왔는데 너네 좀 일자리 줘 봐라." 이래서 사우나에 취직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우나에 딱 취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이 사장님한테 나는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일하니까 우리도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너 왜 우리가 노동권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8시간을 지켜고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면은. 근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딴지 거는 문화. 근데 칸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뭐 열성 뽀드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고 너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당해도 입당하고 뭐 칭찬받겠네." 이렇게 하고 말지 그 사람 "너 쉬어라." 뭐 "너 일하는 거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문화였었거든요,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야. 사장님은 또 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와 너 니 같은 사람 더 없냐." 그래서 그 같은 탈북자 그래서 저 때문에 한 4-5 명이 더 취직했어요 거기에. 근데 4-5 명도 제 편이 안 되어 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니까 왕따가 된 거죠. 그래 갖고 나중에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만두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믿었던 이 탈북자 친구들까지도 저를 남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돈이 적다고 그만두는 줄 알고 그 직원 중에도 제일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미움께 받을 일이죠. 직원 중에 제일 많이 줬으니까. 그래 갖고 그만두고 나와서 '아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문화를 좀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뭐 한때는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저런 사람 다 있다. 그리고 남한에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런 문화 차이 그러니까 정말 적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 문화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뭐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얘기하면 다 놀라요. 그 속담 아느냐고 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알거든요. 뭐 "알력 관계가 어떻다." 이런 것도 말하면은 그 알력이란 단어가 여기는 꽤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알력이라고 말하고 여긴 알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되게 그래요. 그리고 경상도 출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오히려 거기는 "골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다 "골 아프다."고 하거든요. "머리 아프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골 아프다." 이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에이 무슨 이런 북한 사투리를 하냐." 이래서 나는 '이게 북한 사투리였구나.' 싶었는데 경상도 사람을 만났는데 "골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녹아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쪼끔만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면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불고기. 불고기인데 물이 있던데? 왜냐면은 불고기는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고기의 의미는 삼겹살 굽는 거 그리고 소고기 굽는 거 이런 굽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소불고기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와 이 지지직 굽는 거 상상하고 갔는데 막 버섯에 뭐 당면에 막 들어가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를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고기를 왜 이렇게 먹을까?'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가 그 고추장을 넣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떡을 절대로 고추장에 안 찍어 먹거든요. 떡은 그대로 먹어야지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와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회를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육회,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무조건 끓여서 먹지 않으면 속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돼지나 소나 다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기생충 퇴치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도 못 하는데 짐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먹었을 때는 천백충이라든지 이런 돼지나 소에 있는 기생충들이 사람 몸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으로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이상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 와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워 가지고 안에 아이스크림 넣어서 주는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고 육회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사실 한국에 오면은 탈북민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안 먹을 거예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즈 냄새 그리고 햄버거는 소고기 냄새가 굉장히 그 누린내가 많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또 커피. 커피는 저는 아직도 못 먹습니다.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죠.
왜냐면은 카페인이 굉장히 저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럼 막 24시간 안 자도 돼요. 그래 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고 싶긴 한데 먹으면 그렇게 하니까 안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보신 음식 중에 의외로 맛있거나 좋게 경험하신 것도 있으셨나요? 그럼요. 우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우유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산양유는 있어요. 염소젓 있잖아요. 염소젓은 우리가 염소를 키우니까 바로 짜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먹는 우유는요, 그 생맛이 있는데 비릿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다 저온 숙성하고 뭐 이렇게 다 세균 그런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먹었죠. 왜 못 먹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하는 그런 게 없대요. 소화 효소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 대부분 오면 여기서 우유 마시고 다 화장실 달려가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인제 효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분해 효소가. 그래서 우유는 정말 여기서 물처럼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금방 태어난 애기 우유 먹이잖아요. 근데 우유가 없어서 바로 막 옥수수죽을 먹여요. 그러니까 애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죽을 먹잖아요. 그래서 100일 되기 전에 소화불량으로 죽는 애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막 동해 우유도 있고 분유도 있고 정말 우유의 종류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니까 그게 제일 생각나는 여기서 막 나 우유 이렇게 그 하수도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유통기한이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북한에 그 젖 안 나온 엄마 그러니까 북한 애기는 엄마 젖 안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옥수수죽을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북한이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을걸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그때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가 굉장히 영아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그 나라보다 통계 수치적으로 더 많은 게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되기 전에 죽는 거죠. 북한에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북한에서 남한 남자는 모든 여성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죠. 북한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반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북한의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합니다. 그러니까 23살 전에 시집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26살이 됐다면 영원히 못 간다고 봐도 돼요. 26살이면. 여기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0살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30살 된 처녀가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시집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맨날 23살 전에는 너 시집 가라고. 근데 또 의외로 21살, 22살에 가면은 또 발그라진 사람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딱 정년기가 23살. 여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여성들이 이제 남조선 방송이 나오면 그 시위에 나온 남자들 다 뚜루지르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그 방패 쥐고 서 있잖아요. 근데 곤봉으로 막 시위대가 치면서 모자가 탁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 모자 안는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저게 뭐냐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막 그때가 막 7살 10살 이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남한의 남자들은 다 예쁘게 보였어요. 너무 그러니까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도 그 중국에 남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그러면 중국 사람들 속에서도 남한 사람에 대한 이제 동경이 굉장히 많다 보니 어떻게 해서든 남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는 루트를 알기 위해서도 남한 사람과 접촉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 만나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억양. 북한은 막 소리 어성 높게 얘기하고 뭐 정감만 하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그냥 쌍캐 막 붙여서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을 열어주는 거 정말 아직도 익숙이 안 되거든요. 차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하셔야 돼요. 차 문 빼고 의자만 빼줘도 한국에 금방 오신 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익숙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저는 나만 TV를 그렇게 오래 보고 왔는데도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리고 뭐 옷을 준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설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남한 남성에는 남남북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 얘기하거든요. 남남북녀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남남 남녀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마 인정을 하실걸요. 음. 한국과 북한에서의 연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애는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연애잖아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북한은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는다 그럼 애를 낳아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손을 잡거나 뭐 아무나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꼭 모자르듯이 요건 요거고 저건 저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도 중학교 4-5 학년 그러면은 한 14 살, 15 살 이때 연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연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퇴학입니다, 퇴학. 예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전학도 아니에요. 영원히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두면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서 그냥 집에 있다가 만 16세 되면은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4 세에 그렇게 했다면 2 년은 그냥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인제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는 뭐 평생 직장에서도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다 살거든요. 그럼 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이 그냥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같은 게 없거든요. 왜냐면 당에 반대하고 추령에게 반대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조리돌림 하는 게 충성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비판하고 남을 헛뜯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쁘면은 바로 얘기하는 거. 이게 그 참된 사람의 무슨 모범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여기 와서 발현이 되면은 많이 힘들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직장 문화에 가서 적응 못하는 게 아마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애들로 말해야 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니지. 너 잘못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러면은 직장에서 칭찬받을 리가 없죠. 네. 탈북 여성과 연애 혹은 결혼을 위해 주의할 점과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에서 올린 영상 중에 "탈북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라는 내용의 영상이 가장 많이 플레이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뭐 메일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두 분에게는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 두 분은 대체로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은 50 대나 60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50 대나 60대 분들이셔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탈북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던 여성분이 어떤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좀 이런 심한 충격 같은 것을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그 뉴 페이스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서 좀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걸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짜 실제로 사연을 들어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분도 계세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헌신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회 성직자분이셨고 그랬는데 저는 탈북 여성 중에 희생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50 대에서 60 대이신 탈북민 분을 찾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탈북민 여성들도 50 대, 60대 되면은 결혼을 거의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해.' 이런데 사실 저희 엄마도 3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게 뭐냐."고. 응?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지금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이 들어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다는 건 사람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막 뭐 '어떤 서비스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다 접었는데 일단 탈북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34,000명 중에 10,000명 이상은 여성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4,000명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70% 중에 거의 30 대 40 대에 이르시는 분들이 90%를 이룹니다. 왜냐면 50 대를 지난 60 대이신 분들은 탈북조차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에서 60 살이면 죽거든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근데 50 세, 60 세가 국경을 넘어서 탈북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때도 82 년생이었는데 제 또래가 26 살, 그러니까 20 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한 해에 3,000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여자 중에 20-30 대를 차지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34,000명 중에 많이 잡으면 25,000명까지 탈북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죠. 근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저는 2008 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지금 17년, 20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20 대에 들어와서 40 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우리 때처럼 계속 한 해에 3,000명 들어오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한 해에 뭐 1-2 명도 들어온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쪼끔 늘어났지만 중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중국에 나와서 가정을 다 꾸리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초혼이라기보다는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17년 있으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쭉 이어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결혼을 했거나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은 있어도 초혼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런 비율적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초혼이신 분들 있잖아요. 20 대, 30 대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바로 다 배우자를 찾더라고요, 주변에서. 해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0 대, 50 대를 서신 분들 그리고 '이런 게 맞나? 그리고 내가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도 달았거든요. "교회에 가시라." 교회에 가시면은 대부분 탈북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가세요. 왜냐면은 원래 집단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이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상이 교회 사상이랑 비슷하다고 싫어했는데 그게 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은 그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재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교회도 가시고 그리고 또 탈북민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뭐 탈북민들만 모이는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 탈북 여성들은 상처가 많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거칩니다. 이게 말투 저도 무섭죠. 저도 17년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화가 나면은 거기 말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게 마음을 숨기는 걸 거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쁘면 나쁘다, 좋다면 좋다고 말하는 걸 참된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로 말할 수도 있는데 막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건 아니야." 막 이런 식이니까 남한 분들은 거기에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한 여자를 만나러 나갔대요. 근데 앉자마자 막 돈 얘기하고 이러는데 실망하셨나 봐요. 그래서 "북한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마음 아팠어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 생애 반려자를 찾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 분이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갔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막 돈도 바래.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나는 크게 생각 안 해.' 이런 바닥을 보였음에도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면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한 여성들은 막 소개팅이나 이런 선자리 맞선 자리 나가면 정말 예쁘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전혀 안 꾸미고 나갔대요.
막 있던 그대로 막 추리닝 입고 막 나가는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놀랍죠, 이런 모습이.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남자면은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제 친구가 35살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놀렸지. "너 이제 시집 못 갔다."고. 북한 사람으로 치면 저도 34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더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너 시집 못 갔다." 근데 난 아니야. 괜찮아. 시집 안 가도 돼.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북한에도 가족이었고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서도 안 했고 중국은 뭐 한 달인가 머물고 왔으니까 거의 모르고 한국에 온 지도 지금 꽤 오래됐는데 계속 남자들 연애는 했지만 결혼은 안 된 거예요. "너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축하할 일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35살 이상이니까 그분도 결혼 정년기는 거의 되신 분이잖아요. 가서 말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사귀는 여자 있어." 어머니 너무 좋은 거지. 이 아들을 장가 못 보내서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북한 여자라는 걸 말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 갖고 "엄마 뜸을 들이고 사실은 근데 북한 여자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끔짝 스매싱을 쫙 날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놈아 말이 통하는 게 어디냐."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게 어디냐고. 자기는 외국 며느리 들어와도 좋은데 말이 통하는 여자를 데려간 게 어디냐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걔는 지금도 사랑받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저희 다 봤거든요. 혼자 있는데 부모님이 그 자식도 봐주고 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속였어요, 시부모님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남편한테는 말했어요. 남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했는데 남편 쪽에서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숨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게 됐는데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죠. "사실은 어머니 제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이러시더래요. "손주 하나 더 생겨서 좋다."고. 우리 그 말 듣고 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북한 여자라고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거의 집에서 나오다시피 해서 살림을 차린 거죠.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이 지나서 두 돌이 돼서 시집에 다시 인사시키러 남편이 데려갔는데 문전박대했어요. 그래서 끝내 집에 못 들어가고 나왔거든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는 되게 이뻤어요. 이쁘고 착하고 우리 그 여성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수만 3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기수 중에 쟤는 제일 잘 될 것 같고 예쁜 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혼하고 그냥 낳은 아이하고 중국에 있는 아이 데려다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몇 명이 돼요, 40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남자 저는 소개해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50대 60대 분을 또 소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쭉 보면서 남쪽 여자고 북한 남자고 아니면 뭐 북한 여자고 남쪽 남자다 이거를 모두 떠나서 그냥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출신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받아줄 용기가 있다면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이제 얘기를 이 후속을 만들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남한 여성이나 북한 여성이나 신랑감을 보는 조건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봉이나 그리고 직장 상태나 뭐 이런 거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이라 해서 더 낮은 조건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조건이 그 여자들이 보는 조건이잖아요. 경제적인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냥 예쁜 거 그거 우선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한 여성을 만나도 되는 조건에 갖추고 있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북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은 그것 외에 이 여성의 상처와
뒷배경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던 걸 것 같아요. 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북 여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탈북 여성들 정말 안 꾸미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쁜 말도 잘 할 줄도 모르지만 의리 하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가정을 거쳐오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게 진심을 바치는 남자라면은 그 남자를 위해서 진심을 바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언니도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50살에 오셔서 60살 된 아저씨를 만났죠.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부터 그 처가 식구들 돌아가시는 건 다 병원에서 간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놀래거든요. 저 그랬어요. "언니 그거 간병인 부채도 되고 양로원 보내도 되는데 뭘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냐." 하니까 그 답을 하는데 좀 감동됐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그 일찍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게 거기서 못한 거를 뭔가 씻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보고 저도 좀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진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신생 채널이고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진실한 얘기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보다는 오래도록 평범하게 기억되는 얘기를 하는 채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한국 사회에서 좋은 거는 좋다, 나쁜 거는 나쁘다,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실하게 전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관심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주셔서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여서 기뻤습니다.